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내가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날 나는 가지 않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전화가 온 건 밤 10시쯤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무언가 급한 듯했지만 다급하지는 않았으며 만나자는 말을 건넸을 때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거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겨울 안개 속에서 번져 보였고 그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범한 밤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무언가 어긋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법적으로는 모든 게 정리되었지만 마음속에선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와 나는 28년을 함께 살았으며 마지막 5년은 거의 말을 섞지 않으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시간이었다.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서로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으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더 복잡한 무언가였고 서로를 향한 지친 감정들이 축적되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생긴 그녀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던 미세한 긴장감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부터 나는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나 그녀가 건네는 물잔을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닥자 망설이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는데 지금 나가면 11시쯤 도착할 수 있었고 옷을 갈아입는데 10분, 차를 몰고 가는데 30분이면 가능한 시간이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저 어둠 속에 앉아서 왜 그녀가 이 시간에 나를 부르는지 생각했다. 급한 일이라면 뭐가 급한 것인지 석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밤 10시에 만나자고 하는 그 절박함 같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웠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건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몸에 새겨진 반응 같은 것이어서 내가 그녀를 두려워한다는 걸 의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그날 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의심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녀는 56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으며 만난다 해도 공개된 장소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었지만 나는 그날 밤 가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는데 왜 안 와? 라는 짧은 문장이었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으며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처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 이혼을 결정하기 한 해 전쯤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첫 숟가락 뜬 순간 뭔가 다른 맛이 났고 그것은 쓴맛이었으며 아주 미세하게 혀끝에 닿는 정도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는데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으며 내가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뭐가? 라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여전히 그 쓴맛이 느껴졌기에 쓴맛 나는데 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자기 그릇에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나는 괜찮은데? 라고 했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나는 이상한 걸 봤던 것 같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쳤는데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확인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으며 다음날 회사 근처 내과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 말을 전했더니 혈액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간 수치가 약간 높긴 했지만 50대 중반 남자치고는 평범한 수준이었고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술 좀 줄이세요라고 말했으며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쓴맛이 남아있었다. 실제로 있었던 맛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감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만 그 이후로 나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멈칫하게 되었고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순간은 더 구체적이었는데 겨울이었고 나는 독감 증상으로 이틀째 누워 있었으며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었다. 해열제와 감기약이었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하얀 봉지에 든 그 약들을 받았으며 그녀는 물도 함께 가져다 주며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약을 바로 먹지 못했고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가 방을 나간 뒤에야 나는 약봉지를 뜯어 알약들을 확인했고 거포장을 찾아보았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약국 직인도 찍혀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우스웠는데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고 배우자가 건네는 약을 의심하는 남자가 바로 나였다. 하지만 먹지 않았고 결국 그 약들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뒤 다음 날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으며 그녀에게는 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그녀에게 한 수많은 거짓말 중 하나였지만 이건 조금 달랐는데 이건 생존에 관한 거짓말 같았고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느낀 건 정말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었다. 세 번째는 더 사소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구두끈이 풀어져 있는 걸 발견했고 그건 전날 밤 벗어두었던 구두였으며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던 것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끈을 묶으려다가 멈췄는데 끈이 이상하게 느슨했고 원래 내가 매듭 짓는 방식과 달랐으며 누군가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봤고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나는 구두를 신지 않고 다른 신발을 골라 신었으며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왜 누군가 내 구두끈을 풀었을까? 계단에서 넘어지길 바란 걸까 하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쌓였고 작은 의심들이 겹겹이 쌓여갔으며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던 것 같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을. 28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무서웠고 신뢰가 무너진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벽에 금이 가득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벽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우리는 그렇게 끝났다. 이혼 후 석 달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새로 얻었고 작은 원룸이었으며 가구도 침대, 책상, 옷장만 최소한으로 들였다. 부엌은 거의 쓰지 않았고 외식으로 해결했으며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여전히 불편했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도 때로는 의심스러웠지만 적어도 그건 익명의 타인이 만든 것이었기에 개인적 악의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그날 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녀를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혼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법적 절차가 끝났을 뿐 우리 사이에 쌓인 감정의 잔해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마지막 조정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전화가 온 것이었고 밤 10시에 만나자고 지금 당장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며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빠진 게 있거나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집안일이나 친척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거나 혹은 그녀 자신의 문제로 병이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여러 이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왜 하필 밤에, 왜 전화로 간단히 말하지 않고 직접 만나자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절박함 같은 것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서 2시간을 보냈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했다. 카페 앞에서 그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까? 아니면 카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할까? 차를 타자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이어졌는데
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였고 그녀도 50 중반의 여자였으며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나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이가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래 산 사람은 더 많은 걸 잃었고 더 많은 걸 두려워하며 젊었을 때는 무모하게 행동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선택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12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다시 울렸는데 그녀였고 나는 받지 않았으며 벨소리가 멈춘 뒤 문자가 왔다. 왜 안 와? 라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 세 글자가 질문이면서 비난이고 비난이면서 확인이었으며 나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렵다고 할 수는 없었고 당신이 무서워서라고 쓸 수도 없었는데 그건 너무 솔직했고 동시에 너무 모욕적이었기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도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던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나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인지 상담을 받아야 하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제가 아내를, 아니 전처를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뭐라고 할까? 트라우마라고 할까? 피해망상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고 설명할 수 없어도 증명할 수 없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으며 수년간 쌓인 미세한 신호들, 그녀의 눈빛, 말투, 침묵의 질감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하나의 확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근거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종류의 알미였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낮 시간이었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 거리가 나왔으며 나는 속도를 줄였다. 카페는 그대로 있었고 간판도 입구의 화분도 그대로였으며 나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날 밤 그녀는 여기 왔을까? 나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오랜 몇 시까지 혼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내가 가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다고, 적어도 그 순간에 나에게는 그랬다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데 정산할 게 남았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단순히 정을 못 끊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자녀가 없었고 정산할 것도 이미 끝났기에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인사일까, 용서일까, 복수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모른다는 것,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 동기였고 그도 이혼을 했었으며 10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혼하고 전처 다시 만난 적 있어? 라고 했더니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만날 이유가 없더라. 할 말도 없고라고 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다시 물었더니 글쎄, 처음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같더라. 20여 년 살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선 거야 라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해가 갔다. 낯섦이라는 것,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근데 너는 왜? 라고 친구가 물었고 전처가 연락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응, 만나자고 했는데 라고 했고 만났어?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으며 왜?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라고 할까? 그녀가 날 해칠 것 같아서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었기에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라고만 했더니 친구는 더 묻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으며 나는 안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내가 가지 않은 건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려움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으며 무관심도 있었고 끝난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마음,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녀를 보면 화가 날까, 슬플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까 하는 불확실함이 싫었고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더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으며 봄이 왔고 여름이 왔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나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는데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그날을 떠올렸고 그녀가 전화했던 그 밤을 만약 내가 갔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없었을까?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두려워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답은 모르겠고 영원히 모를 것 같은데 선택하지 않은 길의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다만 나는 알고 있다. 그날 밤 내가 내린 선택이 옳든 그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5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고 모든 선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며 완벽한 선택은 없고 후회 없는 선택도 없으며 다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카페 근처를 지나는데 일부러 피하지도 않고 일부러 찾지도 않으며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되면 잠시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그냥 잊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고 알 수 없으며 아마도 알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어떤 관계는 그렇게 끝나는데 명확한 결론 없이 해답 없이 미완의 문장처럼 끝나지 않은 대화처럼 그게 우리였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외식을 하며 여전히 가끔 이유 없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냥 받아들인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오래 쌓인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이며 그 불안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녀가 다시 전화한다면 밤에 지금 만나자고 한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어쩌면 또다시 소파에 앉아서 2시간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않을 것이며 그게 나의 선택 방식이고 그게 내가 배운 생존 방식이다. 옳은지는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고 상처받지 않았으며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끔은 생각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또 가끔은 생각하며 어느 쪽이 맞는지 나는 아직 모르고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가지 않았다. 그게 전부다.